네, 안녕하십니까? 네, 몇 쪽 할 차례죠? 몇 쪽? 몇 쪽이요? 100쪽 취득 시기. 네. 하나 한 번을 했는데 아직도 납세 뭐 승립 시기 하고 있으면 1년 내내 가도 진도 못 끝냅니다. 100쪽 취득세 취득 시기.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는 납세무 승립 시기죠.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 취득일. 그날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취득부터 며칠 안에 신고 납부,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죠.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문제는 60일 알면 뭐하냐 이거죠. 취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면 60일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 취득일이 언제인가. 얘는 실제가 생각보다 문제를 자주 출제하지는 않더라고. 한 번 내고 나면 4, 5년 정도 지나서 한 번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24회 때 한 번 내고는 그다음 28회 때 한 번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올까? 그건 잘 모르겠어 실제로. 왜냐하니까 취득세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어떠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취득의 대상, 납세 의무자도 있고 그럼 취득 시기, 과세 표준 세율, 비과세, 부가와 징수 문제를 출제할 단어는 굉장히 많은데 나오는 문제는 딱 세 문제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분을 계속해서 문제를 출제하지 못하고 여기 한 번 내면은 다음 연도랑 그 다음 딴 거 한 번 내고 또 한 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내는 편이다 보니까 한 번 출제하고 나면 보통 4, 5년 정도 건너뛰어서 내는 편들입니다. 불과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뭐 취득 시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냈던 건데 좀 뜸하게 나오고 있죠. 취득세 납세무 승립 시기 이렇게 납세무 승립 시기라고. 우리 취득세 납세무 언제 승립하죠?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승립하죠. 취득하는 때고 취득하는 때가 바로 취득 시기, 취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가 취득한 때인가? 진짜 유상승계 취득, 매매 등의 일반적인 거래했을 때 언제가 취득일까 하는 거죠. 원칙은 뭘로 한다? 원칙은 계약상 잔금이나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실질 잔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고 계약상의 잔금을 주고받기로 한 약정한 그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을 주고받기로 한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단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은 했지만 언제 잔금을 주겠다. 그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로 한다고? 그럴 때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00쪽 보시면은 일반적인 경우 유상승계 계약상의 잔금일 괄호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한 날부터 60일 경과하는 그날을 취득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은 잠시 놔두고 양가로 2번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즉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이란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실질 잔금일은 이날의 잔금이 지급됐다는 걸 믿을 만큼의 확실한 공신력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을 때 그때 실질 잔금을 씁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사실 잔금 이래 말하면 안 돼. 반드시 5가지 방식 국수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수입에 의해서 공매의 방법으로 판결문으로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이 5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실질 잔금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은 뭐라고 했죠? 국은 국가로부터 취득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이런 것으로부터 취득했다. 부연 설명할 게 없잖아 그렇죠. 뭐 명백히 언제가 잔금일이다 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속이고 싶어도 절대 속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면장상에 가액이나 잔금일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매의 방식으로 취득했을 때 공매에 의한 취득 우리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공매가 뭐죠? 공매가 진짜 상식선을 또 이야기합니다. 공매와 경매 공매 처분한다 경매 처분한다 차이점이 뭐라고요?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네? 네, 자산공사는 공매고 또 법원사는 경매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다 그렇죠. 공매는 매매는 매매입니다. 얘도 매매는 매매인데 둘 다 매매지만 첫째 공매는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매매. 그게 공매입니다. 법원의 경매도 공매처분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경매처분도 공매처분입니다.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게 공매고 경매는 무슨 경자죠? 경쟁한다 할 때 경자거든. 경마라든지 경정이라든지 경륜이라든지 경쟁한 판매를 하는데 경쟁시켜 판매하는 것을 경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법원 경매는 공매이면서 동시에 경매가 되는 겁니다. 자산관리공사가 판매한다. 공매처분이죠. 공매처분인데 수의계약을 하잖아. 1대1로 수의계약하면 경매가 아니야. 근데 수의계약하지 않고 공매는 공매지만 경매처분하면 이제 공경매가 됩니다. 항상 경매는 공공기관의 관여 이런 의미는 전혀 없어. 우리 백화점에서도 가끔 보면 경매 처분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건 사경매가 되는 거고 공공기관에 관여하여 경매하면 공경매가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거는 공매와 경매 의미는 완전히 틀려. 이거는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야기고 이거는 판매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의 방식 부분. 공매, 경매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보통 공매 처분할 때 경매의 방식을 많이 처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매 이래 붙여 이야기하는 거지. 공매라도 경매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수의계약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공매 처분하지. 사실은 경매해버리면 경매는 민간 경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객관성이 입증되고 이런 말하지는 않습니다. 공매에 따른 방식, 공공기관의 관여하에 유지이기 때문에 얼마에 언제 잔금이 지급되었다.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판결문으로 증명되고 있다. 사법기관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수공파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두 국가, 공공연의 관여하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국가 등의 관여 없이도 객관적인 내용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법인장부로 입증되고 있다.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경우 이럴 때도 실질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은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모두 법인장부상에 명백히 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갔다 확실하게 증명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개인과 개인끼리의 거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해서 공매로 판결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지 개인 간의 거래가 없습니다. 시험에 혹여나 개인 간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나와도 절대 사실상 잔금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요 말 나온다고 국가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이 말 나온다고 무작정 사실잔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출제하니까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답니다. 증여받아 취득했다고. 증여는 유상 취득 아니잖아요. 무상이지. 법인으로부터 이 말 보인다고 무작정 사실잔금 이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방식에 대해서만 사실잔금 이렇게 말하고 단 판결문 가운데서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 제외 이런 말 있지만 이 뒤에 가서 과표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원칙은 계약상잔금, 예외는 실질잔금 씁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잔금 등이 지급됐다면 이를 취득하는 걸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등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까? 등기 등록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등기 등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 않아도 과세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부분 또다시 특례적으로 계약상잔금, 사실잔금 이런 날이 있어도 특례적으로 이런 날들 이전에 이미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이미 등기 등록했다면 우리 법은 이도 등기 등록한 것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등기 등록일, 이를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반드시 혹시나 날짜로 나오면은 계약상잔금, 사실잔금을 찾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그 전에 등기한 게 아닌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며칠 전에 지문 하나 내면서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는 등기일과 관계없이 사실잔금일을 취득일로 한다. OX. 틀렸잖아요. 등기일과 관계없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 잔금이 빠르면 잔금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 첫째 유상 승계 취득 요 내용 있고 101쪽 양가로 3번 연부 취득 연부 취득.
두 번째 우리 교재는 유상승계 취득에 같이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래도 따로 봅시다. 연부 취득. 연부 취득은 할부로 취득합니다. 할부 취득이야. 할부는 할부인데 할부금을 매월 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하죠? 할부금을 매월 주면 월부 취득이라고 하죠. 월부 취득. 근데 할부금을 매년 주면 연부 취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했다. 자, 이번에 할부금 줍니다. 연부금을 지급하고 그럼 다음 할부금 언제 주죠? 다음 할부금은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할부금을 주는 겁니다. 월 연부니까 월부가 아니고 연부니까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 또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고 또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최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이런 방식을 연부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부취득은 유상승계가 아니다. 유상승계 맞죠?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고리를 승계하여 취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 방식과 다르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가 지급하고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부취득도 유상승계인데 계약상잔금, 사실잔금 이렇게 하지 않고 별도 이야기를 따로 하는가 하는 것이 요거는 한꺼번에 지급하기에는 굉장히 단위가 큰 이런 거래일 때 사용합니다. 1, 20억짜리 거래할 때 일액 쓰려고 나온 법이 아니고 적어도 몇천억짜리 등을 거래할 때 쓰려고 나온 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9천억짜리 거래봐. 9천억짜리. 9천억짜리 상가 건물을 거래하고 있다. 세율은 4%입니다. 9천억 곱하기 4% 얼마죠? 9천억 곱하기 4% 360억입니다. 순수 취득세만 360억을 내야 돼. 거기다가 플러스 부가세, 농어촌 특별세 18억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36억 나옵니다. 부가세만 해도 56억이야. 취득세 빼고 부가세만 56억입니다. 취득세가 360억 그럼 매일 만에 거의 400 몇십억씩 내야 돼. 이걸 400 몇십억을 잔금 지급일 요 날부터 60일 안에 460억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 세부담 되게 많잖아. 그렇죠? 그럼 세부담 많아 못한다? 조세를 체납하고 뒤로 자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 한꺼번에 내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세부담을 분산시켜 주겠다. 분산시켜. 어떻게?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요 날마다를 각각 독립된 취득일로 각각을 독립된 취득일로. 그럼 만약 9천억이라면 이번에 3천억을 지급했다. 1년 또 1년 지나 3천억을 주고 또 1년 지나 3천억을 주고 만약 이렇게 거래했다면 각각이 독립 취득일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 이 금액을 과세 표준 이렇게 삼지 않고 3천억 이 금액을 과표로 삼아 곱하기 세율 산출한 세금 요 세금을 요 날부터 60일 안에 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세금을 신고 납부하라고. 그러면 요거 딱 끝나고 나면 취득식이 끝난 뒤에 과세 표준 나오면 과세 표준은 연부 취득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액의 총액 총연부금액 이래 말하지 않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요 연부금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요 날부터 60일 안에 요 세금 신고 납부 요 날부터 60일 안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연부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각각이 독립된 취득일이다. 다만 그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일 요 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그다음 뒷장을 넘겨보면은 102쪽에 무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아무런 전제 없이 무상승계는 상속입니까? 정려입니까? 정려를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우리 교재를 보아도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 과로 상속에 의한 우리 교재는 아예 상속이 아닌 무상과 상속 두 가지 구분하지만 원래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 무상승계 취득 이야기하고는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 과로 상속은 상속 개실, 유정은 유정 개실,
이런 날로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상속은 어디에 있다? 상속은 괄호 안에 있습니다. 괄호 안에. 상속이라고 말할 때만 상속 계시일 이렇게 말하지 상속이라고 말하지 않는 한은 무상승계는 정려 계약 계약일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계약일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아니 계약은 계약이지 계약이 무슨 취득이냐고 이런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거든. 아니 계약한 게 취득하는 겁니까? 문제는 잔금의 지급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공짜잖아. 그렇죠. 남아있는 거 뭐만 남았습니까? 등기 등록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잖아. 반드시 등기 등록해야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결국은 가보면 요거 계약일이 유상승계로 본다면 아직 등기 등록 빼고 유상승계로 본다면 잔금의 지급일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왜? 이것도 남아있는 건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인 절차만 남아있거든. 대법원 판례도 무상승계에서 계약일은 유상승계로 한다면 잔금의 지급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짜이기 때문에 이날의 취득일 맞다고 이런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틀리게 낼 때는 보통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보통 등기를 취득일로 한다 이래가면 안 됩니다. 정려에 따른 취득은 등기일을, 상속에 따른 취득은 등기일을 이래 말하면 안 돼. 상속은 상속계실, 정려는 계약일 이렇게 하고 단 계약일 이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등기 등록일 이런 날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요거는 예외의 부분이지 아무런 말없이 보통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정려에 따른 취득은 등기일이다 상속은 등기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칙을 이런 날로 하고 단 그 전에 등기 먼저 했다면 등기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무상승계 취득의 동그라미 2번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런 말 나오죠. 그것도 100쪽에 유상승계 취득의 동그라미 2번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와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내용이 달랐습니다. 달랐지만 지금은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돼. 자, 이거는 유상승계 매매 계약 또는 정려 계약 요 계약의 해제 관련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부분 취득을 하고서 취득일 취득하고서 요날부터 반드시 첫째 전제는 계약이 해제가 되되 반드시 60일 안에 해제가 돼야 됩니다. 60일 취득한 날부터 60일 60일이 무슨 뜻이다?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의미하는 뜻이다. 그렇죠. 반드시 신고 기한 이내에 해제가 돼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해제가 될 것. 신고 기한의 경과한 이후에 해지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고 기한 이내에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두 번째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해제가 돼야 됩니다. 취득하고서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서 이렇게 시작하죠.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해제가 될 것.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들 한다면 취득 후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서 60일 안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이 화해조서, 공정정서, 계약해제 신고서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서류는 볼 필요가 없어. 이런 사실이 객관적인 내용으로 입증된다면 결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답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돌려줄 거고 이렇게 합니다. 요거 과거 28회 시험 때 작년 말고 저작년 시험에 부동산 취득 후 등기하였던 것이 등기했답니다. 등기하였던 것이 60일 안에 해제가 되고 이런 사실이 증명되면 취득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 틀린 지문. 당연히 틀린 겁니다. 꼭 두 가지 보시라고. 반드시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서 신고 기한 안에 해제가 되고 그런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처음부터 취득 없었던 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사람 읽어보니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밑에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정서, 계약해제 신고서 서류를 외우고 올 필요가 없고 반드시 1, 2번 칠판에는 딱 그 두 가지 보시면 될 거고, 그 밑에 3번 토지의 원시 취득, 요 놈부터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4번과 7번 그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중요도 순서입니다. 이거 4번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 7번 토지의 지목 변경, 4번 건축물의 건축과 그리고 5번 토지의 지목 변경, 요 두 가지 토지의 지목 변경.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일반적인 유상승계, 유상승계의 좀 특례적인 부분이 연부취득, 무상승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지목 변경, 요 5가지가 취득 시기 문제를 출제할 때 거의 90% 이상은 이 5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요거 말고 나머지는 이제 옵접으로 본다면 토지의 원시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이 취득한 것 이런 정도고, 원래 요 5가지가 제일 핵심이야. 1회부터 26회까지는 5가지 외에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28회 들어오면서 유일하게 28회 때 처음으로 토지의 지목 변경 말고 이제 원시 취득이나 응급시, 그렇지, 요 5가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요 두 가지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지목 변경 요 두 가지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우리 공부할 때는 뭘 봐야 되냐니까 얘는 딱 이렇게 사용합니다. 형식과 실제 둘 다 형식과 실질 가운데서 빠른 날로 한다고. 형식과 실질 중에서 빠른 날로 한다. 요게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돼. 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과 그리고 실질 내용 가운데서 빠른 날을 찾아 그 날을 취득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7번 교재 7번 이렇게 나오죠. 토지의 지목 변경 칠판 한번 봅시다. 토지의 지목 변경. 자,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를 증가한 만큼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의 의제를 줘. 언제가 취득이 될까? 법원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지목이 공부상으로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을 비교하여 그 가운데 빠른 날을 찾아 그 날로 취득일로 한답니다. 공부상 변경일과 실질 변경일 가운데 빠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교재 7번 모두 103쪽 7번 토지의 지목병에 따른 취득은 그 지목이 사실상 실제로 변경된 날과 그다음 공부상으로 변경된 날 그날을 비교하여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단 과거에는 요건 했어. 옛날에는 틀리긴 할 때보면 토지의 지목 변경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끝. 틀려서 실질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형식과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예외로 많이 거의 넘어오는 편들입니다. 다만 그런 변경되기 이전에 이미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4회 시험 때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에 사실 사용하였다 해도 둘 중에 빠른 날을 하겠다. 틀린 지문 정답. 반드시 이렇게 둘 중은 빠른 날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런 변경일 이전에 이미 사용했다면 사실 사용일 그날을 취득일로 해야 됩니다. 예외 보시도록 하고 건축물도 형식과 실질 가운데 빠른 날로 합니다. 우리 교재를 보니까 4번 건축물의 건축에는 크게 나누면 2가지, 잘게 나누면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에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소유 취득하는 경우 요게 있고, 양가로 2번에는 2가지가 있어. 양가로 2번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건축하는 건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하여 건축하는 주택이 있고, 잘게 나누면 3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럼 요거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에는 3가지 나누어서 첫째 일반적인 건축.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무슨 법의 적용을 받죠? 건축법 적용을 받거든. 결국 얘는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법, 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여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축을 이야기합니다. 건축한 주택. 도정법 가운데서도 재건축은 빼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도시주택 재개발 사업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공법 문제이죠. 이제부터 공법 문제입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니까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건축법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단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임사용 승인 받아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법이 정하는 형식이 뭐냐? 각각의 형식이 요거는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을 때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주는 날. 원래 과거에는 다 한자 적었거든. 옛날 사용 승인서 교부일에 교부하는 날. 그게 내주는 날로 이제 말 바뀐 거지. 사용 승인만 보시면 돼. 도시개발법에는 보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그 다음 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각각의 결국은 공법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래 형식이 무엇일까?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는 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 날로 한다. 끝. 일이 끝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이런 형식과 그리고 이런 날과 그리고 사실상의 사용일, 실질 이를 비교하여 요 가운데 빠른 날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교재 양가로 1번 보니까 건축물의 건축 개수에 따른 취득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양가로 2번 보니까 도시개발법에 따라 건축한 주택과 도정법에 따른 건축한 주택은 환지 처분 공고의 다음 날,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찾아 그날을 취득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 들어갈 것은 4번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지목 변경. 다음에 제일 먼저는 실질과 형식, 형식과 실질 반드시 그를 비교하여 빠른 날로 하고 있다는 사실. 요 놈부터 먼저 머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각각 건축은 공법상에 말하고 있는 형식이 무엇일까? 이런 날과 실질 사용 빠른 날. 이런 공부상 지목 변경, 실질 변경 중 빠른 날, 단 그 전에 사용했다면 실질 사용한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도 5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싶다면 3번과 5번 봅니다. 3번과 5번 토지의 원시 취득, 공유 수면을 매립 간척하여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 공사준공 인가일 이렇게 나오죠. 제목 원칙만 보세요. 공사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합니다. 단 공사준공 인가일 혹시나 시험에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시작하면 그 이전에 한 무슨 말이죠? 공사준공 인가일이 취득일이다. 근데 그 이전에 하면 그 이전에 이미 실질 취득은 있다는 의미잖아. 그렇죠?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전에 했다는 날을 그대로 예외적인 취득일 이렇게 삼으면 됩니다. 그 28회 시험 때도 공사준공 인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때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오케이. 아무런 말 없이 원칙만을 물으면 공사준공 인가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 5번은 우리 앞에 납세의무자 할 때 조합원을 납세의무자라 한다. 기억나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일반 분양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취득했다고 했죠? 조합이 취득했다고. 그럼 조합은 언제 취득하는 것일까?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을 취득을 합니다. 사용검사 받은 날. 대신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그날을 취득일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8회 시험 때 정답은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해서 재건축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을 그 취득일로 한다. 틀렸다. 정답. 고시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시일의 그 다음 날로 하거든. 많은 분이 시험 치고 나서 비겁하더라고. 다음 날이 없다고 틀렸다고. 비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공부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공법상에 도시개발법, 도시민주관경 정비법 보면 모두 환지 처분 공고일의 그 다음 날,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이래 말하지 환지 처분 공고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는 건 없어. 반드시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그 다음 날 등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까지 보시면 돼. 6번, 8번, 9번 이건 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10번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 이건 참고적으로 2017년 신설된 거라서 혹시나 싶어 참고로 봅니다. 이혼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따라서 취득할 때 그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언제 취득하는 걸로 하는가 등기 등록 일을 취득일로 삼게 됩니다. 요놈이 이제 과세 표준 취득식 이야기였고 이렇게 취득한 요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뭘 신고납부하죠? 우리 신고납부 의미가 뭐죠? 신고납부란 말이 총론할 때 비우자 신고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잖아요. 과세 표준과 이래 시작을 합니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한 세금 이걸 납부하잖아. 그래 우리 앞에 할 때 배울 때 신고납부 방법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표와 세액을 본인이 결정하여 이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 표준 뭘로 한다? 당일이 본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에 가액을 해. 취득일. 자, 요 당시에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하는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방금 앞에 비웠던 연부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죠? 연부 취득의 취득일은 매회 사실상 연부금을 지급하는 그날마다가 각각 독립된 취득일이잖아. 그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마다의 그 연부 금액으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가액, 취득일 당시에 가액으로 한다. 요 가액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 시작하죠. 가액이 무엇일까? 원칙은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당연한 얘기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언제나 과표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잖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확정 시기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되 단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마다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문제는 예외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신고 안 하면 어떡합니까?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앞 총론할 때도 당신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고 했지. 그 당신이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과세 주체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과표를 정한 다음 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고지서 나오잖아요.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가액을 정합니다. 또 신고하기는 신고했는데 터무니없이 신고한 사람 분명히 있거든. 당신이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네가 신고하는 금액을 하니까 야 진짜 대한민국 좋아졌답니다. 10억짜리 취득하고 당신이 신고하는 금액이니까 1억에 취득했다. 이런 사람 꼭 있어보면. 그래서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지방세의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 이를 시가 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시가 표준액. 지방세의 조세를 부과하려고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한다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기는 신고했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고 있을 때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프린트물 있죠? 취득세 프린트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3쪽 보시면 3쪽 과세 표준에서 매년 출제된다고 딱 돼 있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원칙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한 금액,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신고하였지만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고 있을 때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또 신고하기는 했지만 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시가 표준을 언급할 때는 요놈 신고한 금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다면 시가 표준액 요 지문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죠? 거꾸로 말하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한 다음에 뭘로 하겠다고? 신고한 금액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가 표준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이 무엇인지 우리 프린트물에 박스 안에 프린트물 보니까 박스 안에 이제 시가 표준액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 교재는 시가 표준액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액 이래 있죠.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가 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법률에 따라 공시된 금액으로. 토지는 뭘로 하죠? 이쁘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이건 학개론 시간에 배우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 가운데서 50몇만 필지를 먼저 표준지로 선정을 하고 표준지 가액을 바탕으로 한 필지마다 이 가액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요 말 그대로 보세요. 개별 필지마다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땅값 재별 공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주택은 뭘로 하죠? 주택도 먼저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주택 가액을 정한 다음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주택의 가액을 책정을 하게 되죠. 이를 단독주택일 때는 개별주택 가격이라고 말하고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보세요. 요 금액이 동시에 뭐냐니까 이 금액이 동시에 국세의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금액을 기준시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일반들은 기준시가가 얼마다 이 말하면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지는 잘 못해도 기준시가가 얼마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나 국세의 기준시가나 토지나 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아닌 건축물, 주택 외의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 요거는 국세의 기준시가와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 다릅니다. 토지와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세나 지방세가 평가 방식이 동일한데 주택이 아닌 건축물만큼은 지방세 시가 표준액 국세의 기준시가가 평가 방법이 달라.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장이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지자체장이 정한 가액 이 금액을 가지고 시가 표준으로 삼고 있고 대신 국세의 기준시가는 이거는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도 양도소득세 실거래 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실거래 가액이 도저히 확인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준시가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할 때 그때 기준시가도 요 정도 선까지만 알면 시험 문제 거의 95%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이럴 일은 없어. 가끔 가다가 요거보다 약간 깊이 나온 경우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든 국세의 기준시가든 요 정도 선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취득세에서도 굉장히 자주 내고 가지는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도 한 문제를 내고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 대신 가끔 가다가 다음 취득세, 과세 표준 문제 물을 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이걸로 한다 등등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 이건 특히 재산세 할 때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한 것을 과표로 합니다. 그때 시가 표준액 말 대신
요 말을 직접 집어넣는 이런 경우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선까지는 알아야 돼요. 요 정도 선까지는 반드시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지자체장이 정한 금액, 이를 시가 표준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 시험은 요거 특례적으로 요거 냅니다.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언제나 실질 취득가액으로 한답니다. 여기서 언제나가 무슨 뜻이다? 언제나가. 여기서 언제나의 의미는 신고한 금액, 시가 표준액 이것과는 아무 관계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실질 금액을 그대로 과표로 삼겠다고. 법원 경매 받아봐.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법원 경매로 경락받기를 얼마에 경락받았냐? 3억에 경락받았어. 그 당시 시가 표준액은 4억이었어. 시가 표준액 4억인데 3억에 경락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신고하면서 3억에 취득했다. 이 금액을 바탕으로 신고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왜 하니까 당신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하겠다.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어떻게 해요? 법원 경매를 통해서 경락받았는데 거짓말할 수 없잖아. 이럴 때는 설사 시가 표준액에 미달해도 이 금액 그대로 인정합니다. 거꾸로 시가 표준액이 2억인데 3억에 경락받고서 신고하면서 나 2억 5천 이래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한 금액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왜? 이 금액이 실질 금액이라는 것은 명백히 입증되고 증명되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실질가액이라는 것은 신고한 금액, 시가 표준액 관계없이 실질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또다시 나와 국수공판법. 방금 취득시기 할 때 했던 국수공판법도 나옵니다. 국은 뭐더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걸쳐. 두 번째 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해 취득했을 때, 공은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판은 판결문으로 증명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 법은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했을 때,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취득, 국수공판법. 이 5가지는 취득 시기를 물어도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가액을 물어도 실질 가액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취득 시기는 딱 요 5가지가 끝인데 과세 표준은 실질 가액은 한 가지가 더 있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신고하여 검증받은 취득, 신고하고 검증을 받은 요 취득도 이게 포함됩니다. 중개수법 시간에 배웠죠? 중개요법 시간에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거래하면 거래 당사자 등이 실거래 가액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한 금액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거든. 이거는 행정기관장이 다 검증까지 거친 이후에 진짜가 맞네 이렇게 확인해 준 금액이니까 실질 금액 그대로 인정합니다. 단 얘는 절대 어디로 끌고 가면 안 돼? 취득 시기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실질 가액이라고는 인정을 하는 거지 실질 잔금일 이래 가면 안 돼. 실질 잔금은 국수공판법 딱 5가지가 실질 잔금이고 여기는 실질 가액은 인정해도 실질 잔금일 이걸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5가지와 함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국수공판법부 이렇게 해서 요 6가지를 실질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되 단 판결문 가운 또다시 화해라든지 포기라든지 인락이라든지 자백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고. 자백간주 얘들은 반드시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일에도 사상의 잔금일이다, 사상의 가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두 제외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외한다고. 실질 내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종종 나왔던 뭐 특히 뭐 화해조서로 인하여 딱 시작하면 절대 실질 가액이다, 실질 잔금일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판결문이다 아니다. 얘는 판결문이다 아니다. 얘는 판결문이다 아니다.
판결문 맞습니다. 판결문은 판결문인데 사실상 잔금일이 사실상 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판결문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야. 어떤 거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화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실질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질 거래가액이 10억이야. 10억인데 이들 사이가 딱 작전을 짭니다. 10억에 딱 진짜 돈 주고 받아놓고는 이 양반이 법원에다가 소송 건답니다. 난 8억에 팔았는데 딱 거짓말하고 있어. 8억에 팔았는데 상대방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답니다. 왜 하니까 을은 야, 뭔 소리야? 나는 6억에 취득했는데 둘 다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적 부분은 대부분 소송하기 전에 법관이 양단사를 불러서 화의를 제기합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소송 전 화의 제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양단 불러 서로 합의를 시키는 제도가 있어. 그럼 불러가서 당신들 보니까 뭐 실제로 돈 주고 받았다는데 거래 계좌이체한 것도 아니고 뭐 현금 주고 받았을 건지 증빙되는 것도 없고 계약서는 이렇게 말로만 계약서도 없고 못하니까 합의 봐라 합의 이렇게 해서 둘 다를 끌고 와서 결국은 합의를 유도해서 7억의 합의가 됐습니다. 7억에 딱 합의가 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한다. 원래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합의가 됐다고 화해 조서 작성합니다. 딱 화해 조서 작성되는 순간 이 사건은 이로써 영원히 종결입니다. 화해 조서는 판결문입니다. 사건 영원히 종결이다. 설사 뒤에 가서 증빙되는 자료가 나와도 절대 항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서 이 사건은 영원히 끝입니다. 분명히 판결문 맞아. 문제는 이 금액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잖아. 이들 사이에 한꺼번에 둘 다 한 발짝 물러서서 합의가 된 금액이지 이게 진짜다 이래 말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돼. 100억짜리 건물 사고 팔고는 둘 다 거짓말하면서 한 명은 50억에 팔았다, 한 명은 30억에 샀다, 합의가 40억. 100억짜리인데 40억이 합의되면 40억이 진짜 금액이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또 이 양반이 자기는 끝까지 합의 못 보겠답니다. 나는 끝까지 소송하겠답니다. 결국은 재판이 일리기 시작하면서 법관이 양당사들을 법원에 나오라고 재판 날짜 정해서 출석 명령 내렸는데 갑이 재판에 안 나옵니다. 재판 날짜에 안 나온 거야. 왜 안 나오죠? 다음에 날짜를 한 번 더 새로 정합니다. 새로 정해서 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 뭔가 꿀리는 게 있겠지. 우리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서 재판에 2회 이상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맞고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자백간주입니다.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걸로 보거든.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 금액이 진짜다? 아니잖아. 진짜 금액이 이 금액이잖아. 또 나오라니까 나오긴 나왔어. 법관이 값보고 얼마에 팔았냐 묻는데 이 양반이 고개 푹 숙이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 말이 맞답니다. 그게 인락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승낙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게 인락입니다. 그 인락수 작성합니다. 그럼 이 금액이 확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분명히 법원을 통하여 작성되고 판결문서 효력은 분명히 지니고 있지만 실질가액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거의 같은 성격이 공정증서예요. 공정받았다는 거. 우리 법원 앞에 가면 뭐 공정돼 있잖아, 그렇죠? 공정받아봐. 공정받은 공정증서는 실질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OX. 실질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다 OX. 아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계시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금전적 거래 없는 상태에서 제가 1,000만 원 빌린 걸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함께 공정받으러 가면 공정해 줍니다. 여러분이 공정해 준다는 것은 이 내용이 진짜라는 걸 공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당신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사실을 공정해 주는 거지 내용이 맞다는 걸 공정해 주는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화해 조서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공정증서는 재판상 유력한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어도 실질 내용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 시험에 문제 출제할 때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실질 취득가액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두 번째,
하지만 판결문 가운데 이런 내용은 실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걸 알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럼 화해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조서에 따른 내용은 실질 가액이다. OX. 화해조서는 실질 가액이다. OX.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서 들리노? 화해조서는 실질 내용 아니라니까요. 그럼 실질 내용 아니면 뭘 넣어야 돼? 실질 내용이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언제나 실질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 애가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사용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화해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은 만약 그 화해조서상 금액이 시가피대 이상이라면 조서상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주고 화해조서상의 금액이 시가평에 미달한다면 시가평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속받았다 공짜잖아. 공짜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 금액은 없어. 그럼 공짜인데 얼마라고 신고해야 됩니까?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신고할 금액도 없잖아. 상속받고 증여받으면 시가평 이상으로 신고하면 신고하는 금액대로 받아주고 신고한 금액이 시가평이 미달하면 시가평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씁니다. 언제나 실질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면 무조건 시가평과 비교하여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실질 내용으로 한다는 부분이었고, 단 이제 105쪽 보면 과세 범위 말하죠. 과세 범위. 과세 범위는 뭐냐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근래에도 상당히 자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봐, 요거 실질가액으로 하잖아. 실질 취득한 금액입니다. 그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기재를 해야 돼. 지출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렇다면 취득가액에 내가 부동산 취득할 때 매매한다면 매입가액도 있고 또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니 경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경매 분리분석이 안 되는 거야. 등기부가 복잡하고 해서 그래서 이 분리분석하는 업체에다가 컨설팅 맡겨서 사용했다. 그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업자에겐 중개수로 있다면 중개수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 집 샀는데 이 양반이 집을 나가지 않아서 이사를 안 가서 나가라고 이주비 내가 보태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취득가액 과세 표준 자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금액도 있고 포함하지 않아도 될 금액도 있다는 것이 포함되는 게 좋습니까? 포함되지 않는 게 좋습니까? 포함 안 되는 게 당연히 좋죠. 포함되면 포함될수록 점점 과표는 커지고 과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을 꼽아 세금은 점점 많아지지. 포함되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럼 교재 보니까 105쪽에 동그라미 1번 과세 범위에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혹은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해당하는 간접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간접 비용 가운데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역, 시옷은 포함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 뒷장 넘겨보니까 동그라미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하고 있고 그럼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다 외우고 갈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한 놈만 알면 돼. 어차피 시험은 요거 섞어놓고 포함되는 거 골라보라 막 포함되지 않는 거 골라보라 이런 식의 내용이니까 나는 포함되는 걸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거 빼고 나오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난 포함되지 않는 걸 기억하고 있다. 내 기억하는 거 빼고 나오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떤 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잠시 후에 이놈부터 내용을 볼 겁니다.